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가 작년 한 해에만 7천억 원이 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들은요 처벌이 잘 안 돼요. 제가 범죄 예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서초동 사이다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진짜 안타까운 뉴스를 봤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던 배우 지망생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고 이를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였어요. 피해 금액은 200만 원 정도였는데 피해자에게는 목숨을 포기할 정도로 크게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죠. 저도 그 문자 받았었던 것 같은데, 김민수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사건에 피해를 입은 20대 취준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고요. 자영업자였던 40대 가장은 전재산 1200만 원을 날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이후에 자책감과 절망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렇게 잔인한 것이, 이렇게 돈이 없거나 절박한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당하면 단순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경제범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치명적인 범죄인 거예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가 작년 한 해에만 7천억 원이 넘고 그 중에는 1인당 피해액이 26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어요. 현재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형량이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형량이 너무 약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같은 경우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요. 불법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의 2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자, 이러한 아이디어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 그 자체에는 공감은 돼요. 그런데 형량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망타진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대부분 이들이 자금의 인출책으로 활용하는 알바생들, 외국인 취준생들, 이런 사람들이 잡히고 처벌받거든요.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들은요 처벌이 잘 안 돼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대부분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범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김민수 검사 사칭 사건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 조직이 올해 검거가 됐는데 조직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무려 93명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은 보이스피싱의 블루오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범죄의 타겟이 풍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수법에 대해서 부산경찰청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 금융기관과 협업을 강화했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또 인천 서부경찰서와 청주 흥덕경찰서 같은 경우는 보이스피싱 전담반을 꾸려서 보이스피싱 대응에 나섰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한두 명의 수사관이 할 수 있는 조사가 아니에요. 전담반을 꾸려서 폭넓게 수사망을 확장을 한 다음에 의심이 되는 곳으로 수사망을 좁혀가야지 주범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보이스피싱 범죄를 이야기하면서 범죄 예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사실 마땅한 예방법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속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속고 싶어서 속는 사람이 없거든요. 정말 불행히도 낚였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지급정지 요청. 즉시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내가 방금 송금한 돈 얼마, 어디 은행 무슨 계좌로 송금한 돈이 사기 범죄로 인한 것이니 지급을 정지해달라, 이렇게 바로 요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 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급 정지를 하면 해당 돈이 지급된 그 계좌가 동결이 돼요. 문제는 동결되기 전에 조직원들이 돈을 인출해가면 이 답이 없어지는 거죠. 안타깝지만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들이 본인의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케이스 사실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의 돈은 어디론가 흘러가고 실제 피해 금액의 극히 일부만 계좌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결국 시간 싸움이거든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골든타임이 30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30분 이내에 반드시 지급정지 요청을 빨리 하셔야 되고요. 금융기관에서도 30분 이내에 지급정지 처리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형사사건 변호를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 피해자분들로부터 연락 올 때도 많고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체로 변호사 입장에서 도와줄 게 없어요. 왜냐면은 경찰서에 신고를 해봤자 그 범죄 조직이 잡히는데 몇 년이 걸릴지 아니면 안 잡힐지 알 수가 없고,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이라는 게 결국은 신고하시고 기다리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날 때 정말 마음이 안 좋고요. 그리고 보이스피싱의 가해자로서 연루되는 사람들도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몇 년 전에 한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자기 아들이 구속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 가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알바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수사기관에서는 안 믿어주죠. 그걸 어떻게 모르냐, 알면서 가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기소해버려요. 기소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구속이고요. 여기에 가담하는 사람들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그러한 아르바이트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몰랐다라고 해도 선뜻 그거를 정말로 그게 범죄인 줄 몰랐구나 라고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관련돼서 사기 방조죄의 무죄 판결을 선고한 케이스가 나왔어요. 그 판결문을 제가 보면서 좀 공감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범이 잡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행동책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주범과 같은 책임이 인정되고, 이렇게 엄단의 필요성이 자칫 형사 원칙의 왜곡이나 오히려 완화로 이어지는 거 아닌지 우려된다. 다시 말해서 인출책으로 갔다가 잡히면 거의 주범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정작 주범은 잡히지 않고 처벌도 안 받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수사기관의 주범에 대한 근원적 수사 동료가 필요하다. 현재 행동책이 체포되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체포되었다고 발표하고는 사건을 종결짓고 주범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인출책 몇십 명을 잡아놓고 마치 수사가 끝난 것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판결문에서는 본인이 인출책으로 가담하는지를 잘 모르고 한 것 같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판결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보다도 현재의 수사 및 공판 관행에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결국 해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들을 일망타진해야 된다. 이러한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사이다 한마디,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원을 뿌리 뽑자.